수조 원대 자산가이자 JH그룹의 대표 강지훈. 그가 아내의 묘지에서 한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인 것은 아이가 내뱉은 한마디 때문이었다. 아저씨도 우리 엄마 보러 왔어요.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 박서연. 그의 죽은 아내였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아내는 대체 어떤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 걸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솔밭 공원 묘지로 이어지는 길가의 참나무들은 대부분의 잎을 떨구었고 발밑 자갈 위로 낙엽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렸다. 엷은 안개가 공기 중에 소용돌이치며 피어올라 놓기 싫다는 듯 공원 묘지의 철제 정문을 휘감았다. 대리석 묘비들은 엄숙한 열을 지어 서 있었고 어떤 것은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어떤 것은 새로 새겨진 듯 선명했다. 강지훈은 너무나 자주 이 길을 걸었던 사람, 특유의 침착함으로 정문을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소박한 포장지에 쌓인 흰 백합 한 송이만이 들려 있었고 그 줄기는 미풍에도 가늘게 떨렸다. 익숙한 길을 따라 오래된 향나무를 지나 왼쪽으로 꺾어 마침내 그녀에게 다다랐을 때 그의 긴 코트 자락이 무릎께에서 가볍게 펄럭였다. 구박서연. 화강감에 새겨진 이름은 그녀처럼 깔끔하고 우아했다. 그는 잠시 그 이름을 응시하다가 묘비 아래쪽에 꽃을 내려놓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 순간이 채 자리 잡기도 전에 그의 오른쪽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희미한 움직임, 작은 숨소리. 한 아이가 무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낡아서 거의 헤어진 곰 인형을 두 팔로 꼭 안고 있었다. 기껏해야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의 코트는 늦가을 날씨에 비해 너무 얇았고 신발끈은 축축한 흙바닥에 끌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눈을 깜빡였다. 이곳에서 누군가를, 특히 이런 아이를 마주치는 것은 익숙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헛기침을 했다. 길을 잃었니? 여자아이는 움찔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의 사무적이었다. 아니요, 그는 망설였다. 이분이 누군지 아니? 그가 묘비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이는 마침내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크고 동그란 짙은 회색 눈동자. 서연의 눈과 같은 색이었다. 서연이요. 아이는 간단히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강지훈은 마치 떠밀린 사람처럼 숨이 막히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단지 눈 색깔 때문만은 아니었다. 턱선의 곡선 문장 끝을 살짝 올리는 아이의 말투까지. 네 엄마라고 그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다. 저 여기 자주 와요. 아저씨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는 한쪽 어깨를 으쓱했다. 걸어서요. 버스 정류장에서. 저 멀리 털모자를 눈썹까지 눌러쓴 남자가 나타났다. 오래된 묘역 쪽으로 외바퀴 손수레를 밀고 가는 묘지 관리인 최씨 아저씨였다. 지훈이 그를 손짓해 불렀다. 초의 SC 아저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 전에 본 적 있으세요? 최 씨는 아이를 한번 쓱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주 전부터 오더군요. 항상 조용히 앉아 있길래 가족인가 보다 했죠. 강지훈은 다시 아이를 쳐다보았다. 미간의 긴장감이 더해졌다. 누구랑 같이 온 적은 없고요. 처음 한두 번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랑 같이 왔었어요. 짧은 흰머리였는데 그 후로는 항상 혼자였죠. 여자아이가 일어서며 소매에서 나무잎을 털어냈다. 아이는 다시 묘비를 향해 돌아섰다. 이름이 박서연 맞죠? 그래. 지훈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거칠게 나왔다. 엄마 참 예뻤어요. 지훈은 침을 삼켰다. 그랬지. 아이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웃게 만들었어요.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러려고 노력했어. 아이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럼 혹시 엄마가 편지에 썼던 그 아저씨예요. 무슨 말이니? 엄마가 옛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아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해바라기를 가져다 주고 팬케이크는 맨날 태워 먹는 사람에 대해서요. 이름은 말 안 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라고만. 강지훈은 가슴속 공기가 뒤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주머니로 향했고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찾았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지지대라도 필요한 것처럼. 내 이름은 뭐니? 그가 물었다. 혜운이요. 아이가 대답했다. 이혜운. 그는 잠시 멈칫했다. 이 씨라고. 네. 지금 같이 사는 분이 김민지 원장님인데 많은 아이들을 돌보세요. 제가 거기서 제일 오래 있었고요. 강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서연이가 남긴 물건이라도 가지고 있니? 혜운이는 망설이다가 코트깃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해진 체인에 매달린 작은 하트 모양 로켓이었다. 금속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었다. 아이는 로켓을 열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한쪽에는 훨씬 젊은 시절의 서연의 사진이, 다른 한쪽은 비어 있었다. 엄마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혜운이가 말했다. 원장님이 그러는데 엄마가 그분들께 준 유일한 거래요. 강지훈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그 사진은 그들이 만나기도 훨씬 전에 찍은 것이었다. 그때 서연은 머리가 더 길었고 미소는 수줍은 듯했다. 혜운이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짓던 바로 그 미소였다. 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혜운이는 고개를 숙였다. 몰라요. 엄마는 한 번도 말 안 해줬어요. 강지훈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낮췄다. 서연이가 내 얘기를 한 적은 없니? 이름은 말 안 했어요. 혜운이가 말했다. 하지만 아저씨를 두고 한 말 같아요. 어떻게? 혜운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엄마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떠나보내는 거라고. 그들 뒤에서 최 씨 아저씨가 헛기침을 하며 남쪽 구역 정리를 마쳐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말없는 무언가로 묶인 두 낯선 사람을 남겨두고 떠났다. 강지훈은 천천히 일어서며 손으로 입가를 닦았다. 김민지 원장님은 지금 어디 계시니? 집에요. 혜운이가 말했다. 오늘은 저 혼자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절 믿으시거든요. 강지훈은 시계를 흘끗 보고는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줘도 될까?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강지훈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묘비를 돌아보았다. 이름이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글자들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은 나란히 말없이 걸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지 않았고 아이도 내밀지 않았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언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들 뒤 희미해지는 안개 속에서 무덤은 마치 묻히기를 거부하는 기억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늦겨울 바람이 스며드는 해질녘, 새롬 아이들 집회 현관 계단이 그들의 발밑에서 삐걱거렸다. 난간의 페인트는 벗겨졌고 낡은 금속 우체통 가장자리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현관 풍경이 불규칙하고 슬픈 곡조를 연주하는 가운데 문이 열렸다. 강지훈은 항상 이런 곳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왔다. 연말 기부 서류에 적힌 자선단체 자선행사 안내문에 작은 글씨로 언급되는 보호시설 같은 것들. 그러나 지금 추위로 볼이 발갛게 상기되고 젖은 신발을 신은 혜운이 옆에 서 있자니 모든 것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문간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혜운이보다 키가 크지 않은 작은 체구에 길게 따은 백발이 등 뒤로 늘어져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단번에 강지훈을 평가하는 듯했다. 김민지 원장님이십니까? 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문지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누구신지 압니다. 그녀가 말을 가로챘다. 시선이 잠시 혜운에게 향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서연 씨가 언젠가 당신이 여길 찾아올 거라고
충분히 이야기해줬으니까요. 강지훈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제게 말할 생각이었을까요? 그러고 싶어 했죠. 민지 원장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지친 기색이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커지는 법이니까요. 혜은이는 원장을 지나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강지훈은 문 앞에서 망설였다. 민지 원장은 그를 잠시 더 살피더니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오세요. 저 아이는 이미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들었으니까요. 집 안에서는 오래된 소나무와 분필 가루, 그리고 희미하게 달콤한, 어쩌면 계피 같은 냄새가 났다. 장난감들이 벽 가장자리에 흩어져 있었고 제각각인 책들이 꽂힌 책장이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어수선하다기보다는 사람 사는 흔적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민지 원장은 한때 식당이었을 법한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지금은 책상 2개 빼곡한 일정표가 붙은 코르크판, 그리고 이가 빠진 찻주전자가 놓인 탁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우는 앉지 않았다.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민지 원장은 각기 다른 찻잔 2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동작으로 차를 따랐다. 서연 씨가 약속하게 했으니까요. 분명히 말했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편지도 혜은이가 묻더라도 안 된다고. 제가 딸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군요. 당신이 가진 것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민지 원장이 찻잔 하나를 탁자 건너편으로 밀며 대답했다. 서연 씨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을 놓아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우는 채 손도 대지 않았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 생각에 당신은 서연 씨 인생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부분이었어요. 민지 원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걸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진실을 말해서라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옆벽으로 향했다. 아이들의 그림이 정성스럽게 붙어있는 콜라주가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은발의 인물이 작은 아이와 키 큰 다른 인물 사이에 서 있었다. 민지 원장이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혜은이는 서연 씨를 잘 그리진 않아요. 하지만 엄마 얘기는 많이 하죠. 항상 그랬어요. 아이가, 서연이가 로켓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민지 원장은 창가 작은 서랍에 손을 뻗어 빛바래고 누렇게 변한 편지를 꺼냈다. 이것도 남겼어요. 혹시 당신이 찾아오면 전해주라고요. 지우는 망설이다가 2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열어보지 않았다. 봉투는 보기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잉크는 희미했지만 틀림없는 서연의 필체였다. 제의를 쓸 때의 고리 모양 비일을 쓸 때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습관까지. 서연 씨 한번 당신 회사 건물에 갔었어요. 민지 원장이 갑자기 말했다. 거의 1시간 동안 밖에 서 있었죠. 제가 차로 데려다 줬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언제였습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는 봉투를 손안에서 천천히 뒤집었다. 준비가 안 됐던 거죠. 민지 원장이 덧붙였다. 당신이 이미 마음 정리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복도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정말이었어요. 2 사람 모두 돌아보자. 스웨터 소매 안으로 작은 손을 만지작거리는 혜은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눈은 먼저 민지 원장에게 그 다음 지훈에게 향했다. 엄마가 저 때문에 떠난 거예요. 민지 원장이 입을 열었지만 지훈이 먼저 일어섰다. 아니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널 지키려고 그리고 어쩌면 나까지도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혜은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다가와 지훈 옆에 섰다. 그에게 닿지는 않았지만 그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잠시 후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사랑했어요.
지우는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응, 엄마가 그랬는데 아저씨는 팬케이크 진짜 못 만든다고. 그는 작게 숨소리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랬던 것 같네. 민지 원장이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혜은이의 등에 손을 얹었다. 민준이 찾아가 보렴. 아까 너 찾던데. 혜은이가 올려다 보았다. 민준이는 아저씨가 제 새 아빠인 줄 알아요. 지훈과 민지 원장 모두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혜은이가 재빨리 덧붙였다. 말 안 해도 돼. 지훈이 말했다. 괜찮아. 아이는 잠시 더 머뭇거리다가 복도 아래로 사라졌다. 방이 다시 조용해지자 민지 원장이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착한 아이예요. 보기보다 강하고요. 서연이도 그랬죠. 그건 엄마를 닮았어요. 민지 원장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조용한 희망 한 번도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던 그 아이의 모습은 아마 당신을 닮은 것 같아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요함 속에 아직 열지 않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